이 책을 쓰면서 나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토록 광대한 우주에서 왜 우리는 단 한 번도 외계 문명과 접촉하지 못했을까? 그것이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과학적 가설을 수집하고 각각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았습니다. 총 50가지 설명이 그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몇 가지 가설을 직접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건 단순히 과학적 궁금증을 넘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쯤에 있는지를 되묻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나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들여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외계 문명이 없다면 어떨까? 내가 첫 번째로 소개한 설명은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은 상상 이상으로 특별한 조건이 겹쳐서 만들어진 행성일 수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 안정된 항성, 자기장, 대기, 큰 위성, 그리고 목성과 같은 외부 방패 행성까지.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용해야만 생명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사실상 우리가 유일한 지능적 생명체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도 이 가설을 쓸 때 잠시 멈칫했습니다. 너무 외롭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드문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외계 문명은 존재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진보하면서 문명은 오히려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핵무기나 생물학 무기,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 환경 파괴 같은 것들이죠. 인류도 지금 그 길 위에 있기에 이 가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나마 아직 살아남은 드문 문명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가설 중 하나입니다. 바로 동물원 가설입니다. 혹시 외계 문명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방해하지 않기로 혹은 관찰만 하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인간이 자연보호구역에서 야생동물을 몰래 관찰하듯이요. 인간 문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서야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상상. 이건 과학이라기보다 우주적 윤리에 가까운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이 끌립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요? 다음은 기술적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외계 문명이 보내는 신호를 아예 감지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파, 전자기파는 단지 기술 발전 초기 단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성자 기반 통신, 양자 얽힘을 이용한 정보 교환, 혹은 생물학적 신경통신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고대인이 연기를 피워 의사소통하려는 걸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신호는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 가설을 쓰면서 우리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원시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시간의 문제를 고려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일찍 등장한 문명은 아닐까요? 외계 문명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거나 이제 막 미생물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이미 다 사라졌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시간대가 어긋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조차 우주에선 너무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신호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쪽 문명은 사라지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가설을 생각하면서 인간이라는 종이 우주의 어느 타이밍에 놓여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무서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암흑숲이라는 은유를 사용해 이런 가설을 설명했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정글과 같고 모든 문명은 살아남기 위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신호를 먼저 보냈다가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조심하고 있듯 다른 문명도 조용히 존재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 이건 단지 상상이 아니라 문명의 본능적 생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설명이 슬프면서도 너무도 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들은 물리적으로 우리와 너무 다르거나 인지적으로 아예 다른 차원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감지할 방법이 없기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생각을 떠올리면서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혹시 신호는 이미 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만 우리가 아직 그것을 해독하지 못했거나 시간의 간극 때문에 그 신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도 아직 누군가에게는 도착 중일 수 있고요. 나는 이 점에서 시간은 공간보다 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다소 철학적인 가설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우주는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설계한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는 유일한 지적 문명으로 설정된 NPC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외계 문명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 건 설계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일 수 있죠. 물론 이건 과학이라기보다 철학이고 일종의 메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가설도 더는 허무맹랑한 상상만은 아니게 되었죠. 내가 이 50가지 설명을 책에 담으면서 바랐던 건 단 하나의 정답을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진지하게 품고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단지 외계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위태롭고 특별한 존재인지 되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계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질문을 던지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왜 아무도 없는가? 라는 물음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나는 이 책에서 단지 존재 여부를 따지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미롭고 어려운 문제는 실제로 그들과 접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과학자들, 미래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제시한 수많은 가설과 시뮬레이션을 검토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시나리오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외계 문명을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능, 언어, 도덕, 시간 감각, 의사소통 방식, 기술 수준. 우리는 늘 이 모든 기준을 인간 문명에 맞춰 설정합니다. 하지만 외계 문명이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존재 방식 자체가 비물질적이거나 다차원적이거나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만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접촉이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다시 써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들과 접촉한다면 첫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 신호 수신입니다. 인류는 지금도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외계로부터 오는 인공적 패턴의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 도달한 전파 신호가 단순한 주기성을 넘어서 수학적 구조나 언어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그들의 지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신호를 해독하는 데 수십 년 혹은 수세기가 걸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단지 수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존재의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해독되지 않은 신호 앞에서 더 깊은 침묵을 경험하게 될까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극적입니다. 외계 문명의 실질적 방문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수많은 영화 속에서 익숙하게 봐왔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인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역사적으로 낯선 존재와의 만남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양쪽 문명은 충돌했고 그중 한쪽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지구에 물리적으로 도달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접촉은 인류에게 선물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와 그들 모두의 윤리 수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방적 관찰입니다. 우리는 외계 문명을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그들이 지구를 관찰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대기 중의 화학적 흔적, 인공위성의 궤도 변화, 혹은 설명되지 않는 신호의 흔적들. 이 경우 우리는 존재는 인지하되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실험실 속 생쥐처럼 우리는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안도하고 어떤 이는 불안해하겠죠. 그리고 과학은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저호는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고 골든 레코드에는 인간의 언어와 이미지, 음악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듣고 본다면 우리는 이미 존재를 드러낸 셈이죠. 향후 수천 년 안에 인류가 타 별개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접촉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또 다른 문명을 무너뜨리는 콜럼버스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철학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외계 문명과의 접촉은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존재론적 각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존재를 믿게 되는 순간 인류 문명은 자기 중심성을 잃고 우주적 존재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보다도 윤리와 철학의 대전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종교는 새로운 질문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정치체계는 지구를 넘어서는 연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교육은 인간을 넘은 지성의 가능성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접촉은 물리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질문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작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외계 문명과의 접촉은 그래서 단지 그들을 알아보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외계 문명에 집착하는 걸까? 왜 우리는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나는 더 이상 과학적 답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페르미 역설은 결국 존재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떤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묻는 거울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학의 언어로 이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신호처리, 정보이론 등 온갖 분야가 총동원되었죠. 나는 이 모든 시도가 정말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스스로의 외로움을 직면하고 우주의 침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위대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학적 시도 너머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외계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종종 상상해봅니다. 언젠가 정말로 외계 문명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과학의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변화, 즉 인간 문명의 자의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역사적으로 늘 중심이었습니다. 중세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고 근대에는 인간 이성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외계 문명이 실재한다는 사실은 이 모든 전제를 해체시킬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며 단 하나의 문명도 아닙니다. 이런 전복은 종교, 철학, 정치, 예술,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신의 개념은 새로운 방향으로 재정의 되어야 하고 인간 중심 윤리는 우주적 윤리로 확대되어야 하며 정치 체계는 행성과 종족을 넘어선 연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술은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생명과 의식의 다양성을 다루는 새로운 상징 언어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고 교육은 지구인이 아닌 우주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준비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쓰는 내내 우리가 마주한 침묵이 두려우면서도 소중했습니다. 그 침묵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준비할 시간, 질문할 시간, 겸손해질 시간을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외계 문명을 찾지 못한 이유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명이라면 그들은 우리를 발견했지만 아직 말을 걸지 않기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기술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의식입니다. 나는 이 점에서 페르미 역설이 단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윤리와 철학, 그리고 인간 정신의 성숙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꼭 외계인이 있어야 하나요? 우리가 그 존재를 증명해도 결국 인간 삶은 바뀌지 않잖아요.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묻는 이유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페르미 역설은 바로 그 깊이를 요구합니다. 존재에 대한 성찰, 고독에 대한 감내, 그리고 우주적 책임에 대한 자각을 요구하죠. 나는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인류가 과학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진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보의 결과가 반드시 외계 문명과의 만남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더 겸손해졌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더 깊은 연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페르미 역설이 인류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아닐까요? 이 책은 끝나지만 이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남긴 기록이 우주를 떠도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이 질문을 다시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인간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침묵의 우주에 묻는 하나의 목소리. 당신, 거기 있나요? 그리고 그 질문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존재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니까요.